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것 바로 인성입니다. 고리타분해 보이고 멀게만 느껴지던 인성, 이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인성역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냉철하고 뜨거운 남자 철학자 정윤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네, 저는 기획, 제작, 그리고 정철의 컨트롤, 그리고 박변의 섭외, 예,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의 한남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종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어떤 공무원들과 관련돼서 아니면 어떤 민원을 넣는데 이것 좀 부패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행동을 취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다양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요즘은 청와대 신문고도 되게 잘 돼 있고. 아, 그래요? 근데 청와대 신문고에 내는 방법, 국민신문고라는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는 방법도 있고, 감사원에 감사 제보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통 이런 모든 뭐 지자체나 행정청마다 뭐 감사실 같은 게 있어 거기에 직접 제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 이 혐의가 좀 중하다 그러면 직접 검찰청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방법은 다양한데 제일 좋은 거는 보조금 포상 검증이지만 오케이. 국민권익위원회 그냥 하시면 알아 처리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심증만 있고 증거가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거짓말을 해서 계속 고발하거나 민원을 신고하면 요즘은 그거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아요. 그래요? 네. 처벌받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신고를 할 때 네. 어떤 걸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런 게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뭐 보통은 이제 뭐 녹취록이라든지 뭐 제일 좋은 건 예를 들어 어떤 공무원이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걸 봤다. 그걸 사진으로 찍었다. 그건 너무 좋지만 이런 경우는 뭐 10,000건 중에 한 건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그러니까 의문 가는 사항, 그러니까 내가 왜 의심을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결국 뭐 녹취록, 뭐 서류가 있으면 서류, 뭐 그런 걸 그냥 제출함으로써 강제적인, 소위 말하는 강제적인 수사나 강제적인 조사 같은 거는 그 국가기관이 알고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국가기관들도 어찌됐건 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업무 집단이기 때문에 그 신고를 하신 분들이 자료를 최대한 많이 주시면 좋은 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한진그룹 갑질도 관세청에서 카톡방을 여는 것도 그런 뜻인 거예요. 자기들 너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해달라. 그래서 그냥 뭐 자료 있으면 다 내시면 됩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그 관세청이 그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옛날에 검사 출신이 검사 출신. 왔대요. 그리고 검사 출신이 딱 와가지고 쓱 보니까 이게 대충 걸리겠는 거야. 그래서 단체 카톡방을 딱 열어놓고 한진그룹 사람들 들어와서 익명으로 제보해라. 그랬더니 막 제보 난리가 났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은 이런 것들 할 때 법률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니 사실 이런 신고 같은 경우는 그냥 막 하셔도 돼요. 거짓말만 아니면 그리고 실제 본인이 느끼기 너무 부당하다 싶으면 신고하시면 돼요. 뭐 이게 법률가의 뭐 조언을 받을 건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자기가 이제 처분이라고 하는데 직접적인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봐도 건축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옆집에서 민원을 너무 제기한다, 아니면 옆집에서 좀 소위 말해 좀 향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내 땅의 건물을 뭐 못 짓게 한다거나 교묘하게 방해한다거나 이런 부당한, 예를 들어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직접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죠. 사실 이런 이때는 근데 법률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죠.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처분을 받았을 때 내가. 그럼 그거는 좀 어려운 과정이겠네요. 사실 그런 건 좀 형식적인 절차도 많고 서류 작업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언은 좀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또 행정 소송, 행정 심판은 어찌됐건 좀 특수한 유형의 쟁송 방법이기 때문에 약간 일반 민사 재판이나 뭐 형사 재판이랑 약간 다른 면도 많고 있어서. 대충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한번 신고했다 하면은 행정 심판 소송은 얼마 정도 걸려요? 심판 같은 경우는 보통 3에서 6개월 안에 결정이 나고. 기네. 재판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1심이? 네네. 몇 년 가겠다 잘하면. 그럼 쇼고 날라면은 대법원까지 가면 뭐 4, 5년 넘게 걸리는 것도 많죠. 와,
그것도 진이 빠지는 싸움이겠다. 보통 그래서 의뢰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너무 흥분하고 막 너무 화가 나셔서 오셨다가 재판이 이제 4년쯤 5년쯤 되면 네. 그냥 뭐 잊으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런 적 있었나요? 그래서 뭐 별로 상관없는데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좀 길어요. 지루한 싸움이죠. 민간인하고 대기업하고 싸울 때도 기간이 네. 길어지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민권익위원회나 네. 청와대 신문고 같은 데다가 올리게 되면은 그거는 처리 기간이 빠르죠. 그거는 매우 빠를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답변은 빨리 올 거예요. 신고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으니 뭐 조사 후 저기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답은 금방 올 거고 근데 그 조사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그 내부적인 사항이라 그건 뭐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징계할 사안을 넘어서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검찰에 거기서 이제 고발하니까.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런 국민신문고 이런 것들이 제도가 잘 돼 있으면 좋은 건데 이것도 남용되기 시작하면 그거만큼 피곤한 게 잘 없어요. 그렇죠. 요즘 그쵸. 이게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은 옛날에는 학생들이 교수님들 수업에 불만을 갖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네네. 아니면 학교 쪽에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무조건 청와대에 찔러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례도 있었었냐면은 그 애가 대리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이 100명 들어가는 강의실인 거야. 그럼 100명 들어가는 강의실이면은 교수님들이 아무리 출석을 그쵸, 부른다고 예. 하더라도 100명의 얼굴을 다 기억하기가 힘들잖아요. 시험 날 때 누구 한 명 대리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그 사실을 알았어. 네. 청와대에 찌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청와대에 찌르면 학교로 연락이 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냥 교수선에서 해결을 할 수도 있는 일이 청와대로 올라가니까 일이 커지지. 보고를 해야 되니까 학교 쪽에서 또 그쵸. 압력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몇 명이서 재시험을 보거나 할 수 있었던 일들도 교수의 처벌로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낭비도 있지 않나. 사실 좀 들어요. 저 공무원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일반 그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말을 해요. 일반 국민들은 저희 보고 갑질한다고 하지만 요즘 저희 실무 공무원들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국민들입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면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민원 때문에 일을 못한다. 근데 사실 민원이라는 게 제가 봐도 한 10% 20% 정도는 정말 의미 있고 해야 될 민원이지만 나머지 80%는 사실 좀 억지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단지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그냥 신고해버리고 그러면 그거 사실 해명할 것도 아닌데 해명하려면 어찌됐건 서면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뭐 1시간 2시간씩 걸리는 텐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프로세스는 없습니까? 그래서 과하게 하는 민원인들은 그래서 요즘 적극적으로 고발을 해요. 그런 그 공무원들이 공무집행 방해라고 해서 고발하고 역으로. 처벌 받아요. 어떤 분 제가 뉴스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10년 사이에 뭐 4만 5천 건인가를 신고를 했대요. 이 양반 대단한 뭐야 대체. 삶의 목적이 그거인 거야. 인생 목표인가 봐 이게. 자, 오늘 민원 3건 넣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고발해가지고 처벌 받고 아니면 뭐 소방서에 막 하루 종일 신고하는 거야. 뭐가 어떻다. 저를 받고. 아니 그런데 그게 제가 에너지 낭비라고 했던 게 그런 식의 대표 사례가 쌓여서 신고를 해야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공무원 한 명이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은 그렇게 많은 민원에 시달리진 않을 건데 실제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는 사무관이나 주무관급 정도가 되면은 이해관계가 다른 현실의 업무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민원에 계속 시달리고 이렇게 되면은 올바른 프로세스인데 내가 대하는 민원인이 1, 2, 3이면 1, 2, 3에 대해서 또 다 같이 에너지를 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해주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앞뒷 면이라 사실 그걸 그렇죠. 또 막으려고 그러면 국민들의 참여나 뭐 정책 참여 말할 기회라든지 그런 뭐 말할 기회가 좀 분명히 줄어들 거고 이게 좀 그러니까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좀 너무 근데 사실 그게 결국 많이 뭐 알려드리고 뭐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듣게 하고 이렇게 중요한 게 국민들이 좀 성숙해지고 성숙해, 혼자 판단을 그렇죠. 내릴 수 있으면 이건 국민의 성숙성에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따로 없습니까? 그 소비자 보호나 소비자 고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국가 기관이 처리를 해주는 것도 있는데
좀 소비자 단체에서 그쵸. 한번 네. 필터링을 거쳐서 가는 네. 경우도 많아요. 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스피커를 샀는데 고장난 거야. 열받아가지고 AS 센터에 갔는데 AS 직원이 좀 별로였어요. 내가 이 새끼들 내가 죽여버린다고 여기저기 다 찔렀어. 그런데 필터링이 어디에서 걸리냐면은 소비자 보호 단체 있잖아요. 거기서 필터링이 딱 걸려요. 그래서 요런 거는 사안을 놓고 봤을 때 대충 요 정도 선에서 끝날 것 같은데 그 AS 기사가 한 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 더 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그 단체에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업에게서 답변을 들었던 것도 비슷한 답변을 들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공무원이나 아니면 부정부패 관련돼서 너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좀 버퍼링을 그것도 되게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고. 어. 왜냐하면 국가기관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사실 그 사람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있는데 응. 지금처럼 뭐 좀 중재 비슷하게 해줬어요. 어. 공무원한테 말을 해. 어. 공무원이 들을 리가 없겠죠 별로. 아, 그런가요? 상급자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근데 사실 그런 업무 국민권익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도 어찌됐건 그러니까 사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 신고를 하면 답은 바로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게 걸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지. 그쵸.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네, 어떤 네. 그 사단법인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민원을 넣기 전에 그쪽에다 검증을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넣는데 대충 요거는 프로세스도 맞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해볼까 하다가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막 찔러보는 것보다는 적어도 그 값은 근데 제가 지금 딱 든 생각인데 보통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PD님처럼 이렇게 악에 받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악에 받쳐 너무 열받고 사실 악의적인 경우도 많아서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아, 그 그래요? 서울시에서 무슨 콜센터인가 해가지고 민원 같은 거 네. 다산 콜센터. 네, 그런 데다가 하는 거. 거기도 결국 서울시에서 그렇죠. 하는 아, 그렇지. 민간이 아니구나. 민간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정부패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신고 그렇죠.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가장 빠르고 네. 그다음에 포상금. 그렇죠. 그 뭐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뭐 전화. 그러니까 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제일 크게 신고하게 나와요. 아, 그렇습니다. 아, 거기 신고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전화하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사례 좀 재밌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도 제가 한번 했던 신고 사례인데 저 의뢰를 받아서 이게 좀 약간 웃겨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오랫동안 기억나요. 근데 이런 부정부패가 사실 제일 크고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피해가 큰 게 이런 그걸로 군납비리, 계약비리 이런 그걸 돈에 관한 거, 국고를 손실하게 하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군납비리 사례인데 이런 보통 군납 업체들은 어찌됐건 영업의 대상자들이 군부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에서 은퇴한 뭐 대령님, 뭐 준장님들을 뭐 부사장, 뭐 이사 이렇게 아니면 뭐 고문 이렇게 영입을 해요. 잠깐만. 네. 그런데 네. 그런 은퇴한 대령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사기업으로 가서 그런 임원의 자리에 앉는 거 이런 것들도 뭐 부정부패. 취업 제한,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 뭐 취업 제한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뭐 그 조항은 없이. 아니 그거보다 밑에 직책이거나. 그렇구나. 어찌됐건 합법적으로 이제 영입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찌됐건 공직자가 은퇴했다고 해서 바로 직업을 못 갖게 하는 것 그건 자체는 말이 안 되지. 위헌이니까 어느 정도 제한은 두지만 그러니까 제한 사항이 아닌 사람들을 이제 영입을 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영업을 뛰거나 사실 그 말이 영업이지 그냥 자기랑 일했던 부하 직원들한테 이번에 우리 회사 거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통은 웬만하면 다 경쟁 입찰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수익 계약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처벌도 엄격하고 좀 모니터링도 심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제 쉽게 그런 부정 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 머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 잔머리를 쓰기 시작. 아이, 거 봐. 이 사례가 뭐냐면 이제 군부대 포탄, 탄약 이런 무거운 그런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사람들이 들 수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막 그런 기계 장비가 많아요. 크레인이라든지 트럭에 달려있는 크레인 이런 크레인 관련된 사안인데 그러니까 이런 크레인을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전국에 있는 군부대 전체 크레인을 다 만약 교체한다면 몇 천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겠다. 사업이에요. 근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선정하는 건데 시범 기계를 이제 혹시 새로운 장비가 나왔는데 이 장비가 왜 군 내에 맞는지 시험을 해봐서 오케이 되면 이제 납품을 대거 받으려고 하는 사안인데 이런 크레인 업체도 우리나라도 막 많고 세계적으로도 많고 그래서 되게 치열한 그렇죠. 분야입니다. 그렇겠죠. 어떤 특정 하여튼 군부대에서 은퇴하신 장성아 대령이었던 그런데 그분이 이제 결탁을 한 거예요. 뭐라고 결탁했느냐? 보통 입찰 같은 건 조달청 사이트에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공고문에 크레인이라고 쓰질 않고 이동식 원동차 장착 굴절 기계 장착. 뭔 소리야? 이건 마치 제 핸드폰을 이제 구매를 하는데 아. 뭐 휴대용 전자통신기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고를 한 거예요. 아예 누구도 네, 누구도 그게 뭔지 모르게. 어. 그러니까 크레인 업체들이 그러니까 그 하루에도 그 입찰 홈페이지에 수십 건의 입찰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검색을 해서 자기들이 그렇겠죠. 관련 있는 걸 이제 입찰을 하거나 이러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한 업체만 계속 이제 입찰을 하니까 보통 이렇게 경쟁 입찰할 때 2번 유찰을 되거든요. 그 유찰이라고 하게 되는 게 아예 네. 선정을 안 해버리고 한 개 업체 하면 선정을 안 해요. 그렇겠지. 이거 경쟁이 아니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또 한 개 업체 하면 이거는 별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보다 해가지고 수의 계약을 하게 해줘요. 그렇죠. 수의 계약을 해버린 거야. 어.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다른 크레인 업체들이 이거 왜 3월에 이거 공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왜 안 올라오지?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계약해서 납품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얼마예요? 그거 한 대가 뭐 한 4억 5억 됐어요. 그걸 몇 대를? 그거 시범이라 한 대인데 시범으로 선정되면 얘네가 뭘 또 쓴 게 뭐냐면 다음번에 이제 100대를 선정할 때는 조건에 제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해본 한 번이라도 대본 없지 이렇게 하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업체들이 알게 돼서 저한테 찾아와서 보니까 이건 사안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적법 절차네. 그러니까 그 결탁을 했다는 증거가 그러니까. 없어요. 아 그래요? 솔직히 돈 준 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 이런 거는 정말 내부 고발자가 있지 않는 한 어떻게 돈을 주고 받았는지 그렇지. 어떻게 향이 오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너무 이상하다는 사안이 네. 그래가지고 가처분을 제기하고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이렇게 입찰자 선정 입찰자 선정 금지 가처분 요렇게 그럼 가처분이라고 하게 되는 거는 법원에 민사법원에 그 제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게 계약 관계거든요. 국가랑 그 기업이랑 계약을 하는 건데 그 계약을 잠시 이행하지 말아라. 그런 걸 가처분이라고. 가처분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그 계약을 그러니까 납품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가처분은 가처분도 제기하고 감사원에 이건 감사원에 제보를 했어요. 좀 사안이 너무 중하다. 그렇지. 감사원 직접 제보해서 감사원도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막 자체적으로 조사 감사했는데 그 가처분 재판은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긴 게 가처분 재판을 첫 재판을 갔는데 판사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저기 변호사가 나왔어요. 변호사한테 이거 납품 받지 맞으세요? 꼭 전하세요. 그 상대방 변호사 알겠습니다. 납품 안 받게 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날 납품 받은 거예요. 우리 못 들었다. 뭔 소리 하는 거지? 못 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결정 나기 전에 그러니까 판사가 우리 2주 뒤에 결정할 건데 결정 날 때까지 니들 납품 받지 마라. 근데 그날 아침에 납품 받아. 우리 재판 전에 납품 받았는데요. 그래서 가처분 그냥 취하했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했더니 근데 증거가 걔네도 못 잡은 거야. 알고 보니까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냥 뭐 체육대회 한번 같이 하고 거기서 뭐 음료수 뭐 같은 거 다 회사 냈겠지만 어쨌든 뭐 체육대회를 한번 같이 하고 이래서 돈을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건 없고 아마 이런 건 보통 나중에 채용 청탁을 해요. 너 나중에 제대하면 우리 회사에서 연봉 1억에 채용시켜줄게. 이건 사실 어떻게 입증해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감사원에 제보를 해서 이제 어쨌든 그 회사가 이제 움찔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는 똑같은 제품을 입찰할 때는 반드시 크레인이나 당을 써라. 그리고 이거 시범 사업인데 본 사업 갔을 때 제한 경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어쨌든 다른 크레인 업체들은 목적은 달성한 거죠. 그렇죠. 한데 뭐 나머지 건 법의 한계네. 근데 그래서 어찌됐건 제보를 해서 이렇게 뭐 어쨌든 잘 됐죠. 잘 된 사안인데 너무 웃겼죠. 그러네요. 너무 웃겼어요. 제가 그런 머리 잘 써요. 자랑이야. 뭐 하면은 잔머리. 사실 저는 보면서 진짜 머리 좋다 이 사람들. 그렇죠. 네. 크레인이라고 안 하니까 입찰이 안 되고. 그런 경우 있고.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그 뭐지 그런 이의 제기를 통해서 좀 더 다음번의 내용들을 방지하는 이런 효과들을 그런 방지할 효과가 수가 있군요. 또 하나 이런 사례 생각나는 거는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정말 비리가 많아요. 그쵸. 비례 온상이고. 온상이죠. 왜냐하면 서울의 큰 예를 들어 강남의 재건축 단지는 사업비가 조가 넘어요. 아 진짜? 그 조합장이 되면 사실 웬만한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 사장이나 오너보다 더 나요. 야. 왜요? 돈을 많이 받는 거야? 그 사업비가 크다는 게 뭐냐면 공사비도 크고 관련된 업체 계약하는 게 단순히 시공사랑 계약하는 게 아니라 계약한 업체 막 수십 수백 군데가 돼요. 하물며 변호사랑도 계약을 해야 하니까. 그렇지. 그 계약을 할 때 이런 조합들도 이제 뭐 경쟁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비리가 일어나기 쉽고 그러네. 정말 담합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정말 뇌물도 많이 받고 아싸리 판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거는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들도 받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거는 사실 용적률 1%에 따라서 수익이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용적률이 뭐죠? 층수를 아 그 구청, 시청 공무원들한테 뇌물 주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구나. 이건 건축가 공무원들이 사실 이걸로 되게 처벌 많이 받는데 뇌물 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좋은 게 보통 이런 조합 같은 경우는 반대파들이 있어서 그렇죠. 매 눈으로 감시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런 건 진짜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경우 되게 많고 이 사례도 조합장이 돈을 받았어요. 누가 봐도 받고 다 나눠 갖고 그 업체랑도 뭐 나눠 갖고 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국민권익위가 봤어요. 아 이건 뭐 권익위에서 할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수사할 사항이라 해가지고 수사로 전환돼가지고 그냥 바로 구속됐는데 조합장이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관련된 공무원들도 막 다 구속되고 너무 웃긴 건데 제가 이건 뭐 첨언하는 건데 이 조합장은 이제 제가 면회를 간 거예요. 구치소에 있어서 인간적인 변호사네. 그러니까 재판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변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면회를 갔는데 이 조합장 놈이 나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뇌물 받고 죽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이 없구나라는 느꼈는데 가서 뭐 자기 그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받은 건 뭐 최대한 뭐 숨긴 걸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뭐 말을 하면서 더 그 자기 범죄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님 근데 저기 어디 사무실 거기 가면 현금이 있을 거래. 그거 자기 딸을 주라는 거야. 아 진짜? 미쳤나냐 속으로. 저한테 미쳤냐고 지금 나 변호사예요. 그런 걸 나한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 아 그런가?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위도 너무 높고 하니까 그 사람도 조단위를 굴리던 사람이라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미치나 봐. 아니 대부를 많이 본 거지. 대부 영화 딱 보면은 그 가문의 일을 처리해주는 변호사 있잖아요. 그 변호사가 끝까지 이렇게 일을 도와주잖아요. 우리 박변을 그렇게 본 거지. 자기 패밀리로.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구나. 아 진짜? 거기다 조 단위로 돈 움직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보통 그때 이분은 결국에는 시공사한테 뒷돈 받고 철거업체 뒷돈 받고. 얼마 정도를 받으셨어요? 어마어마해. 사실 드러난 것만 몇 억이었으니까. 몇십 드러난 거. 근데 드러난 것도 결국 누가 내부 고발자가 있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받았다를 정확히 말을 해줘야 그게 처벌받지. 그게 기억이 안 난다거나 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조합장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조합원이야. 근데 조합장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럴 때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렇죠. 해야 되고. 아니 근데 그 국민권익위원회의 대상은 공무원이라면서요. 근데 이 사람 공무원이 아니잖아. 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은 공무원으로 의제돼요. 아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크고 어떻게 도시를 바꾸는 거잖아요. 거의 국가적 차원이지 뭐. 국가적 차원의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무원을 의제돼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사람 뇌물죄로 처벌받아요. 공무원법이네 완전 이거. 나 조합장 할래. 또 바뀌었어 또? 몇 급으로 쳐줘요? 그 급수는 없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위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공무원을 처벌을 해요. 별정직이다 별정직. 조합장분들 되게 많이 하려는 게 뭐 이런 뭐 뒷돈 사실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월급도 많이 받으시고. 그 책정된 월급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조합에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어차피 우리 대신 일을 해주니까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는 받으세요. 500만 원 주고 뭐
보너스도 주고 임원들도 뒷돈도 하고. 받고. 네. 자, 그래서 참. 이것만 직업으로 하시려는 분들 많아요. 야, 조합 전문 조합장. 프로 조합장이네. 보통 이거 한 번 하면 못해도 짧아도 5년 길어도 10년이니까 한 군데 조합장 하시고 이제 다른 아파트 가서 사시는 거야. 그럼 퇴임할 때 됐네 이제. 그리고 나서 또 하시는 거 거기서.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반대파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조합이 두 개예요. 아니 하나죠. 무조건 한 개밖에 무조건 안 돼요? 하나예요. 거기서 표 대결해서 이겨야 돼요. 아, 국회의원 하듯이. 신기하네. 세상. 신기한. 자, 오. 별천지 같아 별천지. 어쨌든 국가에서도 보게 되는 거는 이익이 많이 걸려 있거나 네. 안 그러면은 의사결정이 중한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면은 중공무원의 형태로 그렇죠. 해서 처벌을 그렇게 한다. 되죠. 그렇죠. 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거 재밌네. 재밌다. 그 돈 옮겨준다 그러고 갔지. 근데 사실 저는 진짜 너무 황당하고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라 뭐그 이후로 내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또 괜히 걸려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진짜 변호사면 안 되겠다. 나 같은 그치, 사람은 유혹이 너무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은 딱 그 자리에 앉아갖고 현금이 있는데 딸에게 주십시오. 그 이런 조합들은 진짜 막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무서워요. 아 진짜? 어떤 조합장은 길 가다가 반대파가 막 영화 보지 마피아 영화 보듯이 뒤에서 그 칼로 막. 해가지고 다리가 막 다치고 막. 아 진짜요? 하지 마. 아 나는 딱 좀 오래 살아야지. 난 딱 그 자리에 갔었으면 몇 대 몇으로 할까요? 이랬을 것 같은데. 딜 또 들어가려고 딜. 또 그런 사례도 있었었군요. 혹시 또 뭐 다른 사례 또 있습니까? 아니 없어도 돼요. 예, 이 정도에. 이 정도. 아 재밌네. 네,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던 게 이제 부정부패 실전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어떤 법률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법률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살펴본 소감은 어떠십니까, 총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이미 어느 정도 잘 제정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시행하는 거 이것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게 제일 마음에 와닿고 두 번째는 아까 성숙함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좀 성숙하게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를 하는 거지 공무원을 또 우리 스스로도 감시하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저는 좀 되게 안쓰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법제도가 잘 마련이 돼 있지만 저는 그 실무자들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동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전 거기에서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 아니 왜냐면 제 친척 동생 중에 그 주무관이 한 명 있어요. 아 죽을라 그래요. 힘들지. 맨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야, 뭐가 제일 힘드냐? 그러니까 민원인들 때문에 힘들다. 그렇죠. 맞아요. 그냥 그런 얘기를 쭉 듣는 걸 보면서 왜 저런 데에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에너지를 낭비해야 될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맨날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 보완이 되어 있으면은 보호를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각 부처에서 이런 악성 민원인들은 이제 적극 대응하라는 뭐 공문 같은 게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좀 이상한 무조건 또 해도 우리 맞대응하자.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막. 그것도 원래 법에는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공무집행방해법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잘 시행되면 되겠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거가 더 웃긴 게 어쨌든 공무집행방해법으로 걸리면 에너지가 또 쏟아지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에 전혀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은데 발목이 계속 다른 데서 잡히니까 그거 에너지 낭비 엄청난 거예요. 누군가 대신해주면 좋겠다 민원 처리 업무를. 아니 민원 처리 업무를 대신 해주는 거를 떠나서 일단은 그런 식의 에너지 낭비가 저는 그렇지. 별로라고 봐요. 그래.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네.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가 짱이다. 잘 터지면 우와. 대박이다. 아, 우리 너무 속물 같다. 나 선물이야. 그래서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가면 자기네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면 자기네가 처리를 하고 자기네 부서가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관을 해서 어쨌든 처리를 해준다. 그렇죠. 그리고 그 처리 시점이라고 하게 되는 거는 답변은 빨리 오지만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일단은 잘 알 수 없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건 여러 사례들. 그렇죠. 아까 그 크레인 조합장. 난 조합장이 하고 싶어졌어요. 대신 위험하다. 위험해. 뭐 인생 뭐 있어? 리스크 안고 가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우리 부정부패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박 변호사님 오늘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십니까? 아,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고. 아, 있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너무 제가 사실 뭐 변호사가 재판 같은 거 하면 말을 되게 많이 하실 거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별로 말할 기회가 없거든요. 오. 근데 오늘 되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제 생각을 말한 거 오랜만 같아서 그쵸. 되게 한 풀었나 보다. 한을 풀었어 아주. 내가 또 빅픽처를 잘 그리잖아. 그래. 이제 계속 나와 있는 박근혜 보는 거야. 이제 우리 멤버가 돼가지고 고정이야 고정. 고정 패널로 이제 되는 그런 게 있을 아름다워.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이렇게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들었던 게 어쨌든 제도 인프라도 잘 정비가 되어 있고 그런 식의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게 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되어서 좀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정철은 어땠어요? 뭐 사회적 규범으로서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자기 양심을 지킨다면 법은 자동으로 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네,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 유닛 활동 나와서 뭐 돈 좀 쓸어보고 있나 보지? 김작과 서상이 뺀 우리 정철과 원은석 조합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 아주. 그건 정철 생각이고. 그 내 생각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봤고요. 혹시나 이거 관련돼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혹은 좀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 또 탈탈 털어드리도록 덕걸 하겠습니다. AS.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인성역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고생하셨어요.